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도발 직후 국방성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핵협의그룹 2차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젯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가운데 2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5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는데 외교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추가 개각도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국민 3명을 5인 사살한 이스라엘이 이번엔 성당에서 비무장한 엄마와 딸을 사살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전쟁이고 테러라고 개탄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대부분 영하에 머물면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고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북한은 발사 직후에 국방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 38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57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22일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실패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성 담화를 통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놓던 한미가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 지으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 절차를 실전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 부산 입항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핵 전략 수단을 투입하는 도발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연내에 올해 5번째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낙하한 걸로 보인다고 NHK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물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EEZ 밖에 떨어졌으며 비행거리는 약 400km, 최고 고도는 약 50km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웃 국가의 위협이 되며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가 내년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어떤 훈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핵 억제를 넘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에 있을 한미 핵작전 연습은 억제와 보복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먼저 억제 조치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 SSBN과 전략 폭격기 등 직접 핵 타격이 가능한 자산을 수시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3대 핵전력 가운데 하나인 SSBN은 42년 만인 지난 7월 부산항에 입항하며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제의 실패에 북한이 핵공격을 해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는 방어와 보복에 나서는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다양한 핵 전력 자산 등이 보복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이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 응징 보복 KMPR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공동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그리고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이와 관련한 지침을 완성할 계획인데 한국의 주도적 참여로 확장 억제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내년 핵작전 연습까지 구체화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한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북핵 억제에 대한 양국의 단호한 의지가 깔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의 한 달 만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이는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어젯밤 인천 도심면 18층짜리 호텔에 붙어있는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다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호텔로 옮겨붙진 않아서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5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옷까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대피하였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아 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앙상한 건물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8층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불꽃은 호텔 옆, 기계식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 천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아 18층 높이의 이 주차 타워를 모두 태웠습니다. When we opened the door, then the window was busting, like it was exploding, and we saw the fire coming through the window. 인명 피해를 우려한 소방은 화재 발생 17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투숙객이 있는 호텔 본관이나 인근 건물로 불이 옮겨붙진 않았지만 3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남성 한 명은 불길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자분들 아시다시피 1층서부터 10층까지 쭉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기를 타고 신속히 확대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새벽 1시 기준 50여 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는데 황급히 대피한 투숙객 일부도 연기 흡입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짧은 시간에 호텔 상층부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투숙객들은 급하게 대피하였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해 옆 건물로 이동하고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 떨어진 거 봐. 호텔 기계식 주차장 고층까지 불길이 이어지고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갑니다. 멀리서는 아예 건물 형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호텔 옥상으로 피신해 다른 건물로 탈출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입니다.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저
넘어왔다, 그치? 뒤에 사람 또 있지?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기다리는 투숙객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다리 차에서 위에서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봤더니 어떤 분이 흰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계셨어요. 한 투숙객은 대피 방송을 듣고 방에서 나왔을 땐 이미 복도에 연기가 꽉 차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벌써 복도에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냥 문 앞에 걸려있는 코트 하나만 입지고. 굉음이 울리면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굉장히 팡 소리가 계속 나면서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버스도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 내리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펑펑 소리가. 화재 당시 객실 203개 가운데 투숙객이 묵고 있는 객실은 165개였습니다. 호텔 옆에는 요양원과 고시원 등이 있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시민들은 불이 꺼질 때까지 가슴을 졸이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파와 함께 일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항공기 15편이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은 건 상대 공항의 적설 등 기상 상황과 항공기 접속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여객선은 일부 항로의 통제가 풀려 현재 41개 항로에서 54척의 운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설 인력과 장비를 미리 배치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설과 한파 상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설대에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류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이 급부상했지만 내부 반발도 이어지면서 오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변수를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부터 김부겸, 정세균, 두 문재인 정부 총리를 잇따라 만나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을 둘러싼 여당 내 갑론을 박은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 대통령 측근이란 인식이 강한 한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선출 과정처럼 당 주류가 한 장관을 의도적으로 미는 전당대회 시즌2 새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여당 핵심 지지층이 선호하는 한 장관은 참신함이나 인물 경쟁력에서 수도권 선거 승리에도 이바지할 거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등판 여부를 못 박지 않은 한 장관이 이견을 무릅쓰고 당직을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지를 하나로 모으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은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신당이란 변수를 만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과 28일 두 전직 총리를 잇따라 만나 당의 분열을 막을 대책을 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내에선 현역 의원 100명가량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 내지는 견제해달라는 선거잖아요. 적전 분열이잖아요. 친명, 비명 이런 구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동의 안 내고 분노하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개파를 떠나 분열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 대표 입장에서 고무적이지만 비대위 전환에 나선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당 안팎의 목소리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또 내일 모레 20일은 아직도 국회를 넘지 못한 새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언했던 날짜이기도 한데요. 과연 약속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질 국회 인사청문회가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던 야당은 국정 운영보단 총선만을 염두에 둔 개각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은 나몰라라 하고 오직 총선만을 고려한 개각에 한탄만 나옵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이 논란이 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현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이끌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지금 제2기 내각에 6개 부처에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여당은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며 야당의 공세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민생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기된 후보자의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되고 평가도 국민이 할 거라며 지명 철회 요구 역시 일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 참사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왔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전국 내내 여야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공언했던 날짜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본회의 자동 상정이 임박한 쌍특검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세밋 정국이 더욱 경색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8개월간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으로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송 전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판단대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로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이 판단한 전체 규모는 9천여만 원이지만 수사로 송 전 대표 공모가 입증 가능한 금액만 우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후원금 가운데 7억 6,300만 원이 개인 정치자금처럼 쓰였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고 이 후원금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반발하는 송 전 대표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상 양심을 팔아먹고 내가 무슨 누구 어떤 기관에 제가 당대표로서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8개월가량 이어진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들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만큼 투쟁 방식의 고민이 클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한파가 불어닥친 주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벌인 의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단체 행동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일 진행한 설문 결과 국민의 85.6%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데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 의견이 6.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0명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7.4%로 많았고 100명에서 1000명 사이는 32.7%,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였습니다. 국민 여론은 명백합니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해야 하고 이번에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필수 진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이 커지는 만큼 총파업 등 투쟁 방식을 놓고 의사협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수시 2월 인원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소재대학에서 수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2021학년도 2,751명에서 지난해 1,519명, 올해 1,15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서울권과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많은 수험생이 복수 지원을 하고 대학은 추가 합격을 통해서라도 신입생을 충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서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카드값을 내기도 버거워 대금을 뒤로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이자율이 높은 만큼 서비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결제 방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이 서비스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볼빙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재작년 6조 1천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쨌든 리볼빙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럼 대출 문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잘 이용하면 연체를 피하고 카드 대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문제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다음 달로 미뤄진 대금에는 고액의 이용 수수료가 붙는데 무려 17%에 육박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무턱대고 이용했다가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하며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리볼빙을 장기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보와 함께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결제나 일부만 결제 등 분할 납부 서비스와 헷갈릴 수 있는 광고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해당 문구를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리볼빙 이자율과 위험성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달 석유 감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기자들에게 12월 석유 수출 감축량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 감산량은 12월 결과에 근거해 결정할 예정으로 하루 5만 배럴에 달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민 3명을 오인해 사살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성당에서 비무장한 엄마와 딸을 사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전쟁이고 테러라며 개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난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로마 가톨릭 라틴 총대주교청은 성명을 통해 이곳에서 이스라엘 저격수가 천주교 신도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대주교청은 나이다와 그의 딸 시마르가 수녀원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녀 외에도 성당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다 7명이 총격을 받아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총대주교청은 총격 당시 사전 경고가 없었고 교전자가 없는 본당 경내에서 냉혹하게 총살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일요 미사에서 모녀의 이름을 거론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Civili inermi sono oggetto di bombardamenti e spari e questo è avvenuto persino all'interno del complesso parrocchiale della Santa Famiglia, dove non ci sono terroristi, ma famiglie, bambini, persone malate con disabilità, suori. 교황은 이들이 그저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뿐인데 저격수의 총알에 맞아 숨졌다며 개탄했습니다. Colpito il loro generatore, qualcuno dice è il terrorismo, è la guerra. Sì, è la guerra, è il terrorismo. Per questo la scrittura afferma che Dio fa cessare le guerre, rompe gli archi e spezza le lance. Preghiamo il Signore per la pace. 이스라엘군은 비무장 모녀가 살해됐다는 주장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국인 인질 3명을 실수로 사살해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까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고 하마스를 정밀 타격하는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동 지역을 순방하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휴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규모 드론을 잇따라 날려보내면서 집중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홍보하는 드니프로강 도하 작전이 실제로는 참혹하고 쓸모없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한 병원. 윙윙 드론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큰 폭발음이 납니다. 때마침 병원에 있던 경찰이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던 중 다른 드론이 또 떨어집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의료진과 환자들은 다급하게 지하로 몸을 피합니다. 일요일에는 우크라이나 곡물항으로 유명한 오데사 지역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3번의 폭발에서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말과 휴일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10여 곳에서 러시아 드론 약 50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І, відповідно, виникли пожежі. Пожежі в декількох місцях. Площа пожеж була досить великою, понад 400 квадратних метрів загалом. 우크라이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등에 집중적으로 드론 공격을 가한 겁니다. 러시아군 관련 시설이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최소 3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공격이 교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드론 공격 빈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가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드니프로강 도하 작전에 대해 실상은 참혹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하 작전은 잔인하고 쓸모없는 자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 반대편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원들이 강둑이나 물속에서 목숨을 잃는데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 38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57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고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실패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직후에 국방성 담화를 내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열린 NCG 2차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한 해 동안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흔들어 놓던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가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 지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주 외교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추가 개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원포인트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수행했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측대로 낙점됐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또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를 받아온 박문규 장관은 이로써 3개월 만에 후임을 맡게 됐습니다. 초단기 장관 교체에 국정 비판도 불가피한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정치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각 수요는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확정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 연초 핀셋 발표로 한 장관 정치 선언의 폭발력을 극대화하려고 계획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등 국민의힘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의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기 교체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도 큰 축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의 공백, 새 국정원장으로 유력한 조태용 안보실장의 이동과 맞물려 막바지 퍼즐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번 주 추가 개각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들의 이익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어제 내정 직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소감문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면 글로벌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과 정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지난 16일 울산항에 입항하면서 제3국 계약 물량 도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소 5,500톤은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 조치 이후 국내로 들어온 최대 규모로 차량용 요소수 1,550만 리터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또 이번에 입항한 베트남산 요소는 국내 최대 사업자인 롯데 정밀화학이 계약한 물량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해주는 GTX 개통 지역은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744가구를 분양 중인데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 건 내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GTX-A 운정역 때문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저렴한 상황이지만 향후 GTX가 개통이 되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파주라는 곳이 어쨌든 교통편이면 좋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주변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수백 대 1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도 매우 빠르게 소진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GTX-A가 지역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GTX-A가 내년 하반기 개통되면 54분 걸리던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GTX-B는 2시간 걸리던 인천대에서 서울역을 29분, 70분 걸리던 마석에서 서울역을 28분 만에 연결합니다. GTX-C는 80분 걸리던 덕정에서 삼성을 29분, 1시간 걸리던 수원에서 삼성을 28분 만에 주파합니다. GTX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방한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꾸준히 계속 거래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하락하며 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에도 여전히 비싼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상당수 서울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GTX 개통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군 장병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병사들의 임금이 높아진 현실 속에 반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산하의 지구대. 최근 군장병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구대 차원에서 모금액을 미리 보내놓고 팀별로 돈을 내라고 안내한 겁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런 객출이 해마다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이뤄진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찰청은 성금이 철저하게 자발적 모금이라고 해명하지만 경찰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는 부서에서 반강제로 모금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경찰만이 아닙니다. 모금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만 회신하라며 일정 기간 답이 없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봉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군장병들을 위해 성금을 쓰겠다는데 선뜻 내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공무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선뜻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과거와 달리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성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처럼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실제 모금액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낸 성금은 국가보훈부로 전달돼 필요한 군부대의 위문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군 장병의 사기를 올린다는 취지로 1968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군 위문성금. 하지만 일부 공무원 조직이나 부처에서 반강제적인 모금을 이어가면서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결항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제 저녁 6시 20분 나고야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OZ123편이 항공기 정비 문제로 결항돼 오늘 새벽 2시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가 처음엔 결항 증명서를 발행하다가 지연 증명서로 변경 지급하면서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시도는 어제 전남 나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시도지사 회담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양 시도가 합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전북 김제한 제재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제재소 안에 보관하던 지게차와 목재 등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열립니다. 오늘 국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일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모레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목요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혜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대표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를 이어갑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또 원외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오늘 영화 시사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시간에 시사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김 전 총리, 다음 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만남을 갖고 당내 통합 관련 조언을 구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아침 출근길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밖에 많이 추워 보이는데 날씨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인 오늘 추위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얼굴과 입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이나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고요. 또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21.2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17도, 서울 영하 12.1도, 창원은 영하 6.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고요. 밤부터는 전남 서부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기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한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윤수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기청정기를 켜지 않고도 교실 내에 신선한 공기를 종일 공급할 수 있는 독특한 청정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소음이 적고 항균 처리까지 가능해서 실증 적용된 학교 현장에서 만족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성과 확산이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 수덕초등학교의 한 교실입니다. 일반 공기청정기는 켜놓지 않았지만 교실 내 공기질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중앙공급형 통합청정장치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천장에 있는 공조기와 일반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해야 했지만 새로 개발한 통합청정장치는 깨끗한 공기는 위에서 나오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된 공기를 바닥에서 빼냅니다. 한마디로 교실 안에는 아무런 장치도 보이지 않는 건데 깨끗한 공기가 교실 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은 물론 기존보다 35% 더 빨리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 학교 외부에 설치된 중앙공급형 공조기는 온습도 조절과 함께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를 장착해 살균된 공기를 교실로 보내줍니다. 천정의 극기는 그대로 두되 배기 쪽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개발한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에 별도의 장비가 없어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켠 상태에서는 50데시벨 정도로 시끄럽지만 개발한 청정장치만 돌리자 조용해지면서 소음이 10배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실증해본 결과 교사와 학생들 역시 소음이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도 소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집중 있게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통합 청정장치 이외에도 교실에 두고 24시간 켜두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식물 토양 정화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적은 전력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토양을 통해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40% 정도 줄여줍니다. 특히 위쪽에는 다양한 꽃을 심을 수 있게 만들어 아이들 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 사업은 전체 6년 사업 중 올해 5년 차로 기술 개발을 마치고 현장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내년 예산이 80% 이상 삭감될 예정이라 더 많은 교실에 확대 적용되지 못한 채 실험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프로농구 선두 DB가 베스가 맹활약한 3위 KT의 홈 경기를 내주고 올 시즌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2위 LG는 삼성을 잡고 DB를 한 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KT 베스의 슛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속 3점 슛으로 포문을 열더니 중거리 점프슛은 물론 수비수를 앞에 놓고 던진 페이드어웨이 슛도 깨끗하게 림을 갈랐습니다. 골밑 돌파로 얻은 자유투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1, 2쿼터 합계 28득점. 전반에만 자신의 시즌 평균 득점 24.5점을 훌쩍 넘겼고 4쿼터까지 쉬지 않고 활약하면서 43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베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우와 한희원도 고비마다 스틸과 3점포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DB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DB는 4쿼터 종료 2분 40초를 남기고 두경민이 자유투 3개를 침착하게 넣으면서 넉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알바노의 3점 슛이 빗나갔고 김종규가 오반칙 퇴장으로 물러나면서 추격 의지를 잃었습니다.
시즌 초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를 질주했던 DB는 시즌 첫 연패에 빠지면서 1위 수성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창원 경기에서 LG는 양홍석이 26점을 쓸어담는 활약으로 삼성의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 DB를 한 경기 반차로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부산에서는 KCC가 이정현이 빠진 소노에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가 28점을 폭발한 이소희를 앞세워 신한은행을 꺾고 5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BNK는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신한은행을 87대 76으로 제압했습니다. 에이스 이소희가 석점 3방을 터뜨리는 등 28점을 넣으며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 경신과 함께 팀의 5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김연경이 버틴 강호 흥국생명을 제압하고 6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벌어진 V리그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의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배윤아가 양팀 최다인 25득점을 터뜨리며 펄펄 날았고 부키리치와 타나차도 21점과 17점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흥국생명은 옐레나와 김연경이 각각 23점과 22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아쉽게 패하면서 전날 현대건설에 내준 선두 자리를 되찾아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선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의 3대0 완승을 거두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합니다. 앞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한층 더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의 조기 해제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하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